김기섭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 한선재단의 세미나에 자주 올라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더 올라가기가 좀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총장님과 또 조영기 교수님의 말씀으로 이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한일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들 귀한 시간이 있을 텐데 비교적 20분 정도로 짧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 또 질의 토론 시간에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영 교수님, 또 여러 김태환 교수님, 여러 많은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한일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론에 해당되는 한일 관계의 갈등, 복합적 갈등, 중천골절 현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적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가, 바이든 정부라는 게 많이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 좀 살펴보고요. 또 바이든 정부 하에서 동아시아 관계가 깊이 있게 하기에는 시간상 또 내용상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적 상황들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일 관계나 중일 관계 등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의 어떤 복합적 갈등 쟁점 중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하나하나 손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정부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한일공이 정부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치유 방안이 없을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우리의 희망과 단기적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이 결론을 좀 잘 내가 해야 되는데 약간 파워포인트 내느라고 마음이 급해서 일좀 나열적으로 좀 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니까 예전에 우리 조영기 교수님, 박세일 이사장님, 또 이용한 사무총장님하고 선진화 전략 마련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그리움을 담아서 한일 관계의 선진화 전략, 이런 제목을 결론에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의 문제입니다만은, 한일 관계가 이완이 되고 있다, 한일 관계가 복합적 중청 골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일 관계는 65년 체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1965년에 국교 정상화를 맺고 나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체제인데, 이것이 1990년대 탈냉전기로 오면서 한번 이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201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좀 어떤 종언을 고하고 있지 않은가, 약간 학문적 의미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직 65년 체제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는 여러한 변수들이 많이 바뀌었다. 정치 리더십이 교체가 되었다. 젊은 세대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한국은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상당한 어떤 세계 11대 경제대국 이내로 들었다는 점. 일본은 그에 반해서 옛날의 어떤 상황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냉전적 관계의 어떤 유사동맹이라고 그랬는데, 유사동맹성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세이 불황, 평성 불황이 건 한 20년 이상, 20몇 년을 가는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다.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는 중국에 의해서 압박감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라든가 라이벌 상대로 어떻게 보면 한참 아래라고, 한 수 아래라고 봤던 한국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면에서 심리적으로는 일본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젊은 리더십으로 바뀜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 상황들이 2000년대부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2010년대에는 보수 우경적 현상들, 어떤 일본이 독립적으로 좀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다음에 2018년, 19년 사이에 초계기라든가 또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 규제,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문제들이 한일 관계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역시 한일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변수다 이런 면에서 예전 65년 체제에 있었던 중국이 달라졌다.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일 관계의 중대한 문제인데 한국이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 경사를 하고 북한 쪽에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문재인 정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까지도 신뢰하기가 좀 힘들었던 일본 측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북핵 위기 뭐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북핵 해법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북핵 위기는 가속화되는데 이 한일 간에는 해법이 좀 균일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G2 시대에 지금 미중 갈등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피보트 투 아시아라고 해서 오바마 때부터 이제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유별난 양반입니다만 아메리카 퍼스트 하지만은 중국에 대한 견제나 무역 분쟁은 심했죠. 바이든도 트럼프보다는 좀 신뢰할 만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떤 라이징 컨트리라고 할까요? 어떤 신흥 패권 세력으로서 좀 제압하고자 하는 그것이 소프트 랜딩이 되면 좋지만 지금까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현상을 보면은 하드 랜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서 좀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자 하는 이런 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아시아 외교인데요. 우리가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협조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프로그매틱 인터내셔널리즘. 하지만 좀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동맹 회복을 꾀한다. 트럼프 시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글로벌 프로블럼즈, 지구적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제협조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은 뭐 최근에 보면은 남중국해, 대만, 5G 화해 문제 등등 중국의 시진핑의 어떤 면에서 1대1로 강한 민족주의에 대응해서 비교적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대중국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그 한미일 동아시아 외교 차원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책은 아마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우리 조영기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리라.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혼내, 본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협상으로서는 좀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블링컨, 라이스, 설리번, 캠벨 같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일본 또 대한민국을 잘 아는 양반들이 지금 국무부라든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포진에 있으면서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강한 압박적인 그런 외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은 예를 들면 중국 마이클 그린인가요? CSIS 마이클 그린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지금 시그널을 많이 보내고는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역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의 린치핀이다, 핵심 축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캠벨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도 당연히 이 쿼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강한 축으로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캔베라 하면 한 10개국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물론이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 10개국으로 열리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잠깐 우리가 아무래도 한일 관계니까 일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0년대 아베 정권의 외교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베는 1기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1년 했고요. 2012년 12월에서 2020년 지난 11월인가요? 까지 9월인가? 이렇게 9월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전후에 최장의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1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다음에 자유와 번영의 호 이런 말을 썼습니다. 2006년, 2007년에 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한국이 가치 외교로서 들어갔고 가치 동맹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가치 외교, 가치 동맹이라는 말을 일본은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 그만큼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치 외교라는 걸 지금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고, 특히 2012년부터 이 아베 전 수상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을 2016년경에 한 2, 3년에 걸쳐서 법제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평화주의다라고 하고 있고, 무력 공격 사태, 존립 위기 사태, 중요 역량 사태 등을 얘기하면서 이 집단적 자위권이 이 동맹국이 위협을 받아도 그 동맹국의 위협은 곧 일본의 존립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를 발동시킬 수 있다. 자위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고이즈미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미일 동맹을 확고히 하고 강화하고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로 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일본 측에서 아이디어가 먼저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중국에 관한 거는 지금 어떻게 분명한 어떤 하나의 마찰해는 2005년, 2010년, 2012년 이 세 번이 표면적인 그런 마찰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은 역사인식에 대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방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중국 전역에서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유리창을 깨고 이런 어떤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상임위에 일본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제 준상임이사국이라 할까요? 거부권을 가지지 않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은데, 일본 단독으로는 힘드니까 요 2005년에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4개국을 해서 유엔 안보리 개혁을 얘기하면, 근데 투표로 졌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어떤 표대결로 가져가다 보니까 일본은 한 100개국 이상이 우리를 찬성하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34개국 정도만 찬성해서 실패로 끝났다. 즉 어떻게 보면은 표대결이 아니라 마음을 위무하는 좀 이런 어떤 국제 어떤 화해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 아직 그런 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뒤에 2010년 이후에는 명실공히 중국으로 모든 국력이 중국이 우위에 서는 그런 해였습니다. 요때는 이제 아직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2012년에 시진핑과 2012년에 아베가 나옵니다. 그 2012년에 푸틴, 아베 막강한 양반들이 좀 많았죠. 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10년대부터, 즉 2010년 이후는 중일 간의, 일중 간의 갈등적 세력 전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경제력도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체적 GDP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일 동맹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동맹으로서 또는 가치 동맹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때부터 1대1로 인도태평양 했는데 폼은 중국이 커졌지만 내실을 따지자면 일본이 강한 면도 있습니다. 왜? 미일 동맹의 수비 범위 속에서 생각구 열도, 다오이다오가 들어간다고 확실한 언약을 그 오바마 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받았고 트럼프를 거쳐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도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수비 범위에 미일 동맹 범위에 생각구 열도도 들어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 건드리기가 힘든 이런 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일 외교 국방 미일 뭐 외교 국방 안보 협의회라고 할까요? 2+2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2+2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알겠죠. 블링컨, 오스틴, 일본의 모테기 외교 기시 국방장관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미일 대 동맹을 강화한다. 핵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능력으로 일본을 방해하겠다. 생각구 열도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중국해 또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거 심지어 남중국해도 미일 동맹의 범위에 간주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중국에서도 미군이 이 타격을 받으면 일본이 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북한의 CVID,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미일 간 방위 협력, 쿼드라든가 요 아세안의 어떤 인도 태평양의 참가를 좀 유인하는 듯한 그런 또 제스처도 나왔고요. 지난 그 바이든 스가 미일 정상회담이죠. 얼마 전입니다만은 여기에도 2+2와 비슷한 표현들이 역시 중국의 도전과 남중국해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겠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CVID는 아마 스가 총리가 인터뷰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5G라든가 반도체 기술 정보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간의 갈등적 쟁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모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뭐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다. 호감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한 20%대에 머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우리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비교적 좀 리저너블하게 쿨하게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지난번 일본이 2019년인가요? 반도체 부품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같은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NPO와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역시 아베나 스가의 어떤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피해자는 한국인데 일본이 더 강경 자세도 없지 않다라는 면에서 비교적 한국민 전체 그리고 특히 한국의 청년들도 어떤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 2020년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보고 있고 일본도 계속되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떤 반한, 혐한, 반한 이런 게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20년에서는 20%에서 25%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국 정부의 어떤 양국 정책에 대한 것은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도가 30% 미만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동원에 대한 문제, 일본의 여론은 해법이 강제 집행은 마땅치 않다. 이런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역시 과거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두 개 다 큰 문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강제징용 문제가 정말 이게 풀어내야 할 일본의 최근에 경화된 자세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지금 비롯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좀 이렇게 걷어차고
또 재단도 해체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양국 정부가 이 어떤 감정을 과감없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어떤 갈등에 지금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 9월에 스가 정권, 아베 정권의 스가 정권을 바뀌었는데도 큰 어떤 변화는 없는데, 스가 정권이 관방장관이었는데 아베가 적극적으로 밀었다. 뭐 그런 면에서 아베도 상당한 영향력을 좀 행사한다. 그리고 여권 파벌이 연합에 한 70%, 80%가 지지했다. 이렇게 자민당 정권 내에서는 그런 예였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서도 이제 헤이세이라고 하는 천황, 일본 왕의 연호가 레이와로 바뀌면서 조금씩 문정부도 뭐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또 내년에는 대선이고 하다 보니까 강제 동원에 대한 안을 문희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국회의장 안을 가져간 적도 있고요. 한국에서 더 비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호의적으로 검토하는 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현금화, 강제 집행을 하면 이거는 정말 수습하기 힘든 과제니까 양국의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는 그래도 아베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문정부가 이낙연, 박지원, 김진표 등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또 아마 도쿄 올림픽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초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문 대통령 자신이 좀 변했죠. 올해 와서는 좀 이렇게 변했는데 최근에 오염수 때문에 또 좀 달라졌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이 강제징용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을 풀어내지 않는 한 태도를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니면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 단기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나아가서는 한국 정부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논의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2011년도로 올라갑니다만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1억 원 배상해라 하다가, 최근 21일 날 2차 소송, 다른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국가 면제 조항이 주권국가가 남의 주권성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국내 문제에 국가 면제 조항이 들어갔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외교 해법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2015년 합의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의 어떤 외교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즉 문정부도 아직 그 외교 합의는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단만 해체했죠. 그래서 그 합의는 존중하되 좀 외교적 보완을 하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현금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한 65년 체제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그 한일 국교 협상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청구권의 개념과 그 배상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분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연동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박정희 정부 때도 74년경인가요? 한번 보상을 했습니다. 약 1000억 원, 900 몇 억 원, 90 몇 억 원인가요? 돈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인원수에게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민간합동위원회에 만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도 그때는 6,600억 원이라고 하는 또 상당히 많은 인원수의 7만 명인가 상당히 많은 인원수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현명한 일본 정부가 문희상안, 즉 국회 쪽에 건설적인 안을 마련해서 하면은 협상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있는데, 그거는 천영호 TV를 보니까요, 이게 IAEA에서도 정화해서 그 한 20년간인가요? 정화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20년, 30년간의 정화해서 방수를 하기 때문에 IAEA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미국도 그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공개해라. 좀 더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정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연안국과 연대해서 외교적으로 연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아니 올 초까지만 해도 또 뭐 일본과 잘해보자라고 했다가 이 오염수 나오니까 이 오염수 나오는 시점이 이 김정은이가 도쿄올림픽 참석 안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문 대통령도 틀어지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좀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는 국제 외교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뭐 그 천영우 TV에 의하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매일 2리터씩 그 오염수를 마셔도 태평양 물이겠죠. 오염수 자체가 아니라 희석된 물을 마셔도 평생 마셔도 1년에 한 번 엑스레이 찍는 거에 몇백 분의 1에 불과하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해 쪽으로 방류하면 더 문제인데 태평양으로 하면 이 해양 그 흐름에 따르면 저 빙 돌아서 태평양 돌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이래 오기 때문에 사실상의 심리적인 것이지 그래 위험한 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경솔한 행위다. 이거는 완전 외교를 또 망가뜨리는 거니까 만약에 해양 오염을 통해서 우리가 제소를 하면 IAEA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패소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일본도 그럼 독도 저반시설 이건 우리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를 걸고 나와서 독도 저반시설들이 동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파장이 커지고 경솔한 행위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래 볼 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또는 한미일 어떤 외교 협력 또는 어떤 외교 안보 정보 협력 역시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쿼드라든가 지소미아라든가 이거는 당연하다. 그 다음에 CPTPP도 나중에 아직 요거는 결정이 안 났나요? 그 미국에 아직 참전을 하면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 한중이라고 하는 삼각관계도 있는데 여기는 경제 문제, 환경 문제, 감염병 문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거 2번하고 마지막은 소소한 하나의 아이디어,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젊은 인사들의 교류라든가 한일 FTA 입상도 2000년대 초반에 진전이 되다가 그만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외교 정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FTA라는 게 여러 상황에 맞게끔 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조하고 뭐 2030 부산 엑스포라든가 뭔가 또 한국하고 같이 하는 우리가 한일 월드컵 2002를 생각하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젊은 2030을 생각해야 될까 대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2030 애들의 어떤 경제 영역 경제 테리토리가 일본은 1억 2천만이고 대한민국의 3.7배의 테리토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테리토리에 우리 한국이 찬스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어디 썼는데 나중에 여기 한일 해저 터널 건설 부산서 제가 국민의힘당에 한번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한일 해저 터널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 생각보다 돈은 안 들고 일본이 4분의 3 이상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경제 영역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이 동아시아 안보 협력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도 퍼시픽 북핵 어떻게 하든지 북핵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고요. 이제 역사나 영토는 관리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양보할 수는 잘 없거든요. 관리하는 차원의 외교적 또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관리해서 풀어낼 건 풀어내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해야 되고 우리들이 요즘 와서는 뭐 한일 관계 보면 너무 좀 절망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대응을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할 건 하고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